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시 아파트 가격 영향 요인 분석과 클로드 오픈 API 기반 부동산 정보 제공 챗봇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한지수입니다. 네, 네, 상세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저희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챗봇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와 전세 사기 이슈를 지나면서 2030 세대인 저희 팀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입문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그 와중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거액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매물을 구매하고 싶은 니즈가 분명히 있다고 보았고, 이 니즈를 데이터 분석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챗봇이라는 형태로 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앞선 다른 조들과는 조금 다르게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다양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인사이트 분석 관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해서 EDA 등의 시각화를 거쳐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그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챗봇을 구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 과정에서 느껴진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집으로 가자 팀원들은 역할 구분 없이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에 골고루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분석 툴과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의료시설, 백화점 매출, 근로자 수 등 굉장히 더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고려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실제 매매 거래 내역, 교통 정보, 그리고 청약 대출 등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아파트 단지 상세 정보,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의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아파트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몇 개의 동으로 구성된 단지형 아파트로 한정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용적률 500% 이상은 제거했는데요. 용적률 500% 이상 데이터에는 아무래도 일반 단지형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용 면적 얼마나 넓은가인데요. 저희는 대충 10평, 10평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되는 30제곱미터 미만을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30제곱미터 이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조금 특수한 주거 형태의 네, 잠시만요.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특수한 주거 형태가 많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어서 삭제했고, 그다음에 135제곱미터 이상은 사실 40평 이상의 조금 저희가 구매하고 좀 매매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조금 대형 평수여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로는 200세대 미만은 삭제했습니다. 저희는 최소 한 3개의 단지 이상인 단지형 아파트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200세대 미만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집값을 처리했습니다.
사실 데이터의 좀 정확성을 조금 더 올리고자 저희는 실제 값을 최대한 채우려고 직접 보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울 수 없었던 결측값에 대해서는 평균값 또는 0으로 대체하여 이제 결측값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생 변수입니다. 저희는 좀 몇 가지의 파생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주요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id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id라는 변수는 사실 저희 데이터 분석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쓰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명, 전용 면적을 합한 데이터인데요. 저희는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네 가지 카테고리의 데이터들을 통합할 때 이 아이디 기준으로 했고, 그럼으로써 지역별로도 좀 흔한 아파트는 이름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 또 끝에 이 전용 면적을 함께 붙임으로써 평형별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곱미터당 금액입니다. 이 변수는 저희의 타겟 변수인데요. 아파트 실거래 건의 거래 금액의 총합을 전용 면적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룹핑에 따라서 면적당의 금액을 계산했을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평균을 구하고 또 그것의 평균을 구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가격 분석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의 분석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수집한 데이터는 2017년도 2분기에서 24년도 2분기까지 총 32만 8,200건을 수집을 했으나, 저희는 그 기간 중에서도 조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큰 전환점이라던가 아니면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20년도 2분기, 22년도 2분기, 24년도 2분기 이렇게 동기간에 3개의 시점을 위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8,800여 건의 실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세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도의 말에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20년도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확 반전됩니다. 그리고 그 하락세가 지금 24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22년도는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이슈 등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되었고, 그 22년도 2분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의 최저점을 찍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24년도 데이터는 실거래 내역이 가장 최근 마감된 데이터이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 가지 큰 변화를 맞는 이 시점을,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세 가지 시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네, 옆에 보시면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릴 저희가 직접 구축한 집톡톡이라는 이 챗봇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범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시점이 왜 중요한지를 물었을 때, 이렇게 20년도에는 이제 저금리 정책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있고, 22년도에도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침체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원인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전처리와 결측값을 대체하고 파생 변수 생성 등을 통해서 얻은 최종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총 26개의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EDA를 수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분석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어떤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금액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355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곱미터당 면적당 가격이 1,000만 원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자치구별로 이제 평균 면적당 금액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초, 강남, 용산, 송파구, 투기 과열지구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 소위 강남 3구로 대표되면서 관습적으로 상급지 중에 상급지로 여겨지던 강남구가 강남구보다 이제 서초구가 면적당 매매가에 있어서 조금 더 높았으며 그동안 강남 3구에 포함되던 송파구보다 용산구가 근소하지만 면적당 매매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지역적인 변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듣다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석 과정에서 지역이라는 변수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좀 빼놓기 힘든 변수라는 것을 매 분석 과정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습적으로 통용되던 부동산 시장 경향이라도 데이터로 다시 한번 그 현상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함께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관관계입니다. 먼저 면적당 금액은 최고층, 세대당 주차 대수, 그리고 지하철 호선 개수 변수들과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타겟값과는 별개로 사용 승인 연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고층, 세대당 주차 대수, 임대 전세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 연도와 관련 있는 세 가지 변수들을 보시면 이제 사용 승인 연도가 이제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최고층이나 아파트의 층수나 아니면 주차 공간의 여유 정도가 같은 건축 트렌드나 아니면 임대 전세 여부와 같은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이런 요소들이 그 시기별로 굉장히 유사한 경향성을 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좀 특이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사용 승인 연도라는 변수를 위주로 저희가 EDA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연도에 따른 이제 면적당 금액의 변화를 보시면 맨 처음 1980년대 중반 이전을 보시면 지금 다른 시기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 건축이 되었다면 이제 건축된 지 30년이 넘는 이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0년도 이전 아파트들이 주로 여의도와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급지적인 영향도 함께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을 보시면 사실상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의 아파트를 보시면 같은 2000년대인데도 소폭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왜 같은 2000년대인데도 이렇게 다른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 하고 좀 차이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제 2005년을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2000년에서 한 2005년 정도 때 건축이 이제 허가되어서 2006년부터 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제 좀 더 넓은 발코니, 광폭 발코니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인데도 이제 시장 매매자들이 이 특정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을 이렇게 다른 어떤 상품 세그먼트로 인식하고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는 것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부터는 신축 아파트일수록 계속 더 높은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용 승인 연도와 세대당 주차 대수의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도 신축 아파트일수록 세대당 주차 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000년대 이후부터는 그래도 한 세대당 하나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용 승인 연도와 최고층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아파트의 높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5년도 이후 저 빨간색 점들이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인데요. 200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30층 이상의 그 고층 아파트들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저희가 위경도를 바탕으로 이제 면적당 가격이 지역별로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거의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의 저 파란색 점인데 반해서 1제곱미터당 3,0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비싼 아파트들은 주로 강남, 서초, 용산 지역에 다수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가격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이번 분석의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입니다. 네, 저희는 EDA에 이어서 다음은 머신러닝 학습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서 얻은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XGBoost나 랜덤 포레스트 등 여러 모델을 검토해본 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라이트 GBM 앙상블 트리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면적당 매매가라는 타겟 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결정계수 R스퀘어드와 그다음에 샵값이라는 두 지표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모델링은 저희가 시군구라는 입지 변수를 포함하고 모델링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결정계수가 0.9로 해당 변수들이 매매가라는 타겟 변수를 90%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군구 입지 변수입니다. 평균 샵값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매매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전용 면적, 세대수, 건물이 얼마나 오래됐는가를 말하는 건물 연식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지가 아파트 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입지의 영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고 싶어서 시군구라는 그 직접적인 지역 데이터 대신에 학군 데이터로 이제 변경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정 개수가 0.88 정도로 역시나 학군 변수도 시군구와 함께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좀 그 앞에서 압도적이었던 위치 정보를 제외하고 모델링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지역이라는 변수가 너무나 영향이 압도적이어서 해당 변수를 제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팀도 인지한 상태에서 그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위치 관련 변수를 제거했을 때 이 모델의 결정 개수는 0.78로 앞선 성능보다 굉장히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위치 정보가 아파트 가격 예측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이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도가 낮은 변수를 추가로 제거한 후에 K-폴드 교차 검증과 옵튜나를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모델 성능으로는 저희 결정 계수 0.88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델링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피처 임포턴스와 샵 값을 확인했을 때 최종적으로 입지 조건을 제외하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대당 주차 대수, 그리고 건물 연식, 지하철 호선 개수, 전용 면적,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최고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연도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석하고자 했는데요. 20년도, 22년도, 24년도의 2분기의 모델링 결과를 각각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각 연도별로 주요 변수는 큰 변화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건물 연식과 세대당 주차 대수는 모든 연도에서 변동 없이 주요한 변수였고, 교통, 전용 면적, 건물 밀도 등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EDA와 저희 모델링 인사이트를 종합해서 나온 결론인데요. 첫 번째로 아파트 매매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조건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했고, 해당 지역들이 서울시 아파트 가격 격차를 넓히는 주요 원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세대당 주차 공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더 좋을수록, 역세권일수록 사용 승인 연도, 건축 연도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상이했지만 승인 연도도 이제 매매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높은지도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저희는 EDA와 모델링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 그리고 청약이나 대출 정보인 부동산 관련 정책 정보와 아파트 상세 단지 정보를 이제 합해서 저희 팀만의 LLM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챗봇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로 레그를 선택했습니다. 레그는 LLM 모델에 이제 정보 검색 기능 플러스 외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트림릿, 랭체인, 그리고 클로드 LLM API를 사용했습니다. 이 레그라는 챗봇의 답변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완한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API 토큰이 이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부족해서 영어로 간결하게 입력해서 토큰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저희의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술했고, 그 다음에 답변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업로드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최신성과 일관성을 고려해서 정제한 데이터 셋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LLM이 표나 그림을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것을 텍스트 형태로 통합한 후에 PDF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지 평가하는 샘플링 평가 테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일단 질문의 종류도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그리고 질문의 형태도 단어인지 아니면 간결한 문장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긴 질문 형태의 문장인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눠서 총 20개의 질문으로 정확성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95%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구축한 집톡톡이라는 챗봇과 GPT 기반의 챗봇을 두 가지를 놓고 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았는데요. 잠실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순서대로 3개만 얘기해줘 라고 둘 다 똑같은 질문을 물었을 때 집톡톡과 이 GPT 기반의 챗봇은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맞는지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희 집톡톡 챗봇이 잠실역에서 가까운 아파트 3개를 이렇게 추천해 준 반면에 GPT 기반의 챗봇은 보시는 것처럼 잠실역에서 굉장히 먼 한눈에 보아도 조금 거리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추천해 준 걸 보아서 저희는 이를 통해 저희가 구축한 챗봇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집톡톡 실제 시연 영상인데요. 이렇게 30대 직장인이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 정보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모았던 데이터셋에 있는 이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이 대출 관련 정보를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이 좋아, 구축이 좋아, 어떤 아파트를 살까라고 물었을 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사이트들을 포함한 대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부터 이제 챗봇 구축까지 모든 팀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느꼈던 점을 느끼고 배운 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면 데이터 전처리가 전체 분석 결과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각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저희가 세우는 나름의 기준과 개념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며 저희가 정할 때도 일반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메인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의 기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평가위원님의 피드백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데이터 분석하고 거기 이제 LLM을 좀 연결을 해서 그렇게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좀 하신 것 같으세요. LLM은 아마 첫 번째 팀도 동일하게 좀 작업을 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본 상태에서 또 들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같이 고민되고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공유가 되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 데이터를 소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수집처가 굉장히 좀 사실 많았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실거래가고 단지 정보, 뭐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다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의논하셔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신 걸까요? 이 안에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지 저희 팀원들과 논의한 후에 저희가 최종 매매 시장에 관련이 있고 저희가 보고 싶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음에 4가지인 것 같다라고 합의를 한 후에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서 한 14페이지 정도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뒷부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고민을 하시는 포인트가 아마 주제에서도 조금 있으셨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좀 흥미있는 부동산에 대한 일반인들도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주제인 반면에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너무 좀 당연한 거를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 사이에서 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뭐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뭐 일반적으로 이제 평형이라고 뭐 그렇게
뭐 많이 알죠?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뭐 한 평당 가격 같은 거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서울에 비싸네요, 그죠? 한 4천만 원이 훌쩍 넘는 평당 가격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싼 지역, 뭐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너무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게 데이터적으로도 좀 정리가 된 부분 같아요.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시각적으로는 잘 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정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낸 그 표현들 또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저렇게 빨간 칠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것도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각화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게 굉장히 당연한 작업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좀 놓치시는 경우가 사실 작업을 많이 안 해보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괜찮게 봤던 것 같고요. 그 뒷장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EDA를 하시는데 이런 상관관계 사실 이제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상관관계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좀 예시를 들어서 그 좀 파란색 표현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에 저렇게 좀 표현을 하셨지만 그 오른쪽에도 보면 막 0.78, 뭐 0.76 이렇게 빨갛게 되게 진한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또 변수들이 있고요. 또 되게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는데 음의 관계로 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스텝은 보통 이제 어떻게 좀 이걸 활용을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한번 답변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그런 게 있을 때. 네, 저희가 이쪽에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했지만 이 변수들을 안 쓴 이유는 이게 모두 다 교통 변수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교통 변수 데이터이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해서 이것은 좀 분석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판단해서 쓰지 않았고요. 저희도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분석에 활용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게 낮은 수치지만 이 집을 구매한다는 사회적인 어떤 행동이 워낙에 사회에 많은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상관관계도 충분히 약간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이 변수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상관관계라는 거를 이제 그냥 흔하게 처음에 펼쳐 놓습니다. 사실 뭐 변수 간의 관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클래식하게 이게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보통 우리 후보 변수가 뭐 일단 뭐 100개라고 해요. 그럼 100개들을 각각 타겟팅 변수하고 하나씩 보죠. 이게 중요한 유효한 변수인지 이런 걸 보통 이제 단별량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고서 그 중에서 좀 추리게 되죠. 하나씩 봤는데도 전혀 연관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는 변수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앞에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는 변수만 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 살아있는 변수를 가지고 저렇게 상관관계를 보통은 그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관관계가 높은 그 그룹 중에서 얘네들 다 가져가지 않고 대표 변수 하나만 가져가기 위함에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제 관계성이 높은 변수를 모델링에 그냥 여러 개를 다 뚜루룩 투입했을 때는 그냥 흔히 말해서 모델링에서 좀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죠. 뭐 다중공성성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냥 쉽게는 뭐 하나가 변수 값이 바뀌었을 때 그거랑 관련성이 높은 애들이 안에서 줄줄이 엮여서 크게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측값을 뱉어내는 거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니까 저렇게 이제 대표 변수를 가져가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모델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는데 그냥 10개로 그 구성된 모델보다는 한 5개로 압축해서 표현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성능이라면 후자가 이제 훨씬 모델링 작업을 간결하게 잘한 거거든요. 활용하기도 더 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거라서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요새는 뭐 딥러닝도 나오고 이런 어프로치가 너무 많아서 그럼 보통 이제 클래식한 절차를 좀 무시해서 작업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관관계를 보시는 그 의미나 또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느 스텝에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그 그림에서는 요 그림이 좀 되게 얘기가 되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한번 네. 드리자면은 저희가 여기에 있는 변수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변수긴 한데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상관성이 조금 다중공소성이 의심이 되는 변수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세대수라는 변수와 그리고 여기에 동이 몇 개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긴 했지만 총 주차 대수라는 변수도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대 동수가 많을수록 세대수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또 당연히 총 주차 대수가 많아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두 가지 변수는 제외를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교통 변수들 사이에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머신러닝에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저 높은 변수들 사이에서 저희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변수들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상관계에 대한 이제 악영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막 비선형 피팅을 할 때보다는 이제 선형에서 훨씬 더 영향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냥 꾸준히 오래도록 동작하는 이런 모델이 그 어떤 작업의 목적일 때는 이런 작업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뭐 잘 나오기만 하면 돼 지금 당장에 어떤 예측력이 이런 과제도 물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덜 중요하게 또 생각되기도 하는 파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까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또 작업하신 부분이 좀 이제 설명을 또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까 전달이 또 안 되셔가지고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19페이지 같은 그런 차트도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잘 이제 특징들을 표현해서 잘 봤고요. 그때 뒤에 이제 지도 시각화 같은 것도 그림을 잘 그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라이트 GBM을 써서 뒤에 이제 모델링을 하고 또는 R스퀘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R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트레인 데이터의 그냥 평균에 대비 평균은 그냥 바보도 할 수 있는 예측인 거죠. 그거 대비 얼마나 이게 내가 설명력이 더 있어를 보는 그 메저죠. 그렇게 해서 그 샵이라는 걸 또 썼는데 이 XAI라고 하는 이거는 요새 거의 뭐 프로젝트 그냥 이렇게 분석 발표회를 하셔도 다 공부해서 같이 요새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멘토링 할 때 이제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저런 여러 가지 XAI 기법에 그 저게 이제 나온 그 어떤 이유하고 저런 거에 대한 원리도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게 좋으세요. 근데 지금 예전에 뭐 선형이나 이런 모델들은 자체적으로 해석력을 제공을 하지만 모델링이 이제 복잡해질수록 예측력은 높아가는 대신에 저렇게 하는 변수들을 살펴볼 수가 없게 되죠. 변수들을 살펴본다는 거는 왜 답이 이렇게 나왔어 하는 이제 Y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을수록 훨씬 더 모델을 활용하는 측면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샵을 쓰게 되면 저렇게 위에서 보는 그림처럼 저렇게 상대적인 기여도도 알 수가 있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이제 어떤 움직임에 따른 변화에 따른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른 Y의 어떤 그 해석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저거는 한번 그래도 같이 보셔도 좋은 내용 같아요. 밑에 있는 그림의 해석은. 그리고 저기 이제 오른쪽에 되게 써주셨죠, 그죠? 그래서 저 그 색깔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방향의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셔도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네, 저희가 샷값을 봤을 때 우선 여기 있는 대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순서대로 세대당 주차 대수, 건물 연식, 호선 개수, 전용 면적 최고층이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는 것처럼 세대당 주차 대수의 표를 봤을 때 빨간색이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일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 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격이 긍정적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다면은 세대당 주차 대수가 많다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전용 면적이 지금 파란색 부분이 오른쪽에 가 있는 거는 작은 게 우선은 빨간 게 숫자가 높은 거고 파란 게 숫자가 낮은 건데요. 네,
파란 게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조금 더 가격에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저희가 타겟 변수가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그럼 1미터당 제곱미터가 1제곱미터가 타겟 변수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낮은 게 타겟 변수인 제곱미터당 가격이 더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넓은 평수가 1미터당 제곱으로 봤을 때는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전용 면적이 오히려 좁은 게 1미터당 가격으로 봤을 때 더 높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해석성이 굉장히 있죠. 저 위에 그냥 단순히 어떤 변수가 중요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저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립 변수의 크고 작음이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독립 변수의 숫자가 큰 거고, 파란색은 작은 거죠. 그리고 저 X축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으로 타겟이 움직이는 거고, 반대는 이제 반대 방향 숫자가 낮아지는 거겠죠. 타겟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처음에 첫 번째 변수는 저렇게 숫자가 클수록 또 y가 커지는데 기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은 다 그냥 커먼 센스 같아요. 커먼 센스 같은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전용 면적,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러지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뭐 25평, 뭐 34평이 있으면 그 작은 평수에 그냥 그 평당가 같은 게 더 높구나, 이제 이 인사이트가 있는 거겠죠. 저걸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요새 이제 트렌드라서 같이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이런 이제 XAI 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지금까지 좀 살아남아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샵이라서 요거 정도는 잘 알고 가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7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 종합적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써주셨는데 그 지나가 볼까요? 네네, 여기서 보면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사회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좀 공부도 좀 되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의 어떤 가격의 히스토리에 대한 그 느낌도 전달해 줄 수 있고 되게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요거 부동산 거래도 한번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그거를 단지 이제 데이터적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주제를 조금 더 이렇게 호기심 있게 만드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이렇게 하셨을까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데이터를 좀 이렇게 상의해서 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이유도, 이제 많은 정보원들 중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나는 흔하지 않은 인사이트를 한번 소개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조금 더 특이한 데이터를 좀 썼을 수도 있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혹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이게 그냥 단순히 가격을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문제 말고 좀 다르게 호기심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그런 고민을 한번 하신 분이 계실까요? 팀 중에서. 처음부터 딱 정해졌어요. 우리는 가격 보자, 이렇게 가격 예측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이 단지 정보와 이런 당연한 변수들 외에도 뭐 직주 근접이라든지 병원의 개수, 그리고 넓은 공원이 주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끼리 토론을 많이 하면서 너는 집을 구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데이터들도 실제로 많이 쌓아봤는데요. 그런 변수들이 결국은 저희가 그 변수들 가지고도 끝까지 분석을 다 진행을 해봤는데 머신러닝이나 시각화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서 결국은 다 지워지게 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좀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데이터적으로는 이런 당연한 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게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이런 거 해커톤이나 이런 거 하시면 이런 이제 내가 주제를 굉장히 좀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피칭하시는 이런 것도 되게 보면은, 그런데 해커톤 하면 짧은 기간에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도 이거를 좀 흥미롭게 만드는 거는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상급지의 지역이 있고 하급지의 지역이 있으면 그거가 뭐 가격에 갭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갭이 이제 좀 좁아지는 타이밍이 있고 벌어지는 타이밍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뭐 하급지만 가격이 오르고 어느 순간에 뭐 상급지만 가격이 오르고 이런 특징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뭐 부동산 한번 이렇게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국면을 좀 나눠서 특징들을 좀 뽑아본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도래할 국면 같은 거 좀 내가 알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스탠스를 어떻게 미리 좀 대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냥 간단한 뭐 하나의 또 그냥 연결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되게 이제 재밌게 보면서도 그 아직 이제 뭔가 부동산 거래 안 해보셔가지고 또 알죠. 얻기가 더 힘드셨겠죠 사실. 보면서 재밌게 들으면서도 살짝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게 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되게 잘 들었는데요. 프로젝트 개요를 처음 전 딱 봤을 때 선전 배경에서 20, 30세대 부동산 시장 참여 활성. 근데 이제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상승. 그럼 이 20대, 30대 세대가 서울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고요. 왜냐면은 서울시 아파트가 10억이 다 넘어가는데 20, 30세대가 자본금이 얼마나 있을까? 대출 연끌해서 사면 이제 어떡할까? 이거 처음 걱정했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재밌는 15페이지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8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축 아파트일수록 세대당 주차 대수가 증가한다. 18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18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고 19페이지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가 점점 증가한다. 그럼 이게는 신축일수록 아파트가 고층이고 주차 대수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17페이지를 딱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자치구별 1983년 이전 사용 승인인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거예요? 이후 사용 승인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신축인데 이전 사용 승인이 낮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 우선 이 부분은 금액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아파트의 수 1983년이 여기에 보시면은 신축 아파트일수록 저희는 비싸다라는 인사이트를 처음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83년 이전이 금액이 많이 높게 나와서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를 봤더니 이런 상급지라고 불리는 네네 이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 연도랑 이런 주차 대수랑 최고층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신축일수록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좀 좋아지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15페이지 그래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기 보면 세대당 주차 대수랑 최고층 두 개를 엮어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게 뭔가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적어놓은 거를 기반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생각을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탁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가 들었고. 그러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로 피처 임포턴스를 통해서 변수를 선정하고 중요도가 높은 것까지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변수 높은 것들을 하는 어떤 저런 것들이 그래도 이게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런 것들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가장 또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걸 기반으로 챗봇까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챗봇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LLM이 나왔어요. LLM이 나오니까 데이터 분석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LLM을 제공하는 게 설명 가능하고 의미가 있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챗봇 비교할 때 되게 인사이트가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뭐죠? 잠실역 근처의 아파트 그게 저게 왜 저런지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GPT 기반의 챗봇은 잠실역하고 잠실 세내역을 잘 구분을 못해요. 주어진 정보로는. 그러니까 제가 잠실 세내역에 주로 다 나온 거야. 근데 이제 PDF 정보를 삽입하니까 걔가 컨텍스트로 들어가니까 컨텍스트에
맞게끔 정교화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게 뭐냐면은 요새 이제 되게 저도 인사이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코딩을 몰라도 되고 뭐도 몰라도 되지만 어떤 정보의 정교화만으로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5명에서 벤처를 만들어도 되는 거지.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어떤 정보를 미세 조정해서 그걸 기반으로 프롬프트 그 정보를 컨텍스트로 해서 질문 던졌을 때 챗봇이 나오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창업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진짜 요새 경영학과라든지 뭐 인문계 문성이라고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얘기 예로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LLM이 나오게 되니까 개발자 없이 저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개발자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신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데이터 분석 약간 배워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이제 코딩도 다 해주잖아요, 챗GPT가. 그러니까 코딩 파이썬을 모르시는 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 되게 신기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저도 얼마 전에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신입들을 채용하는 비용이 싸잖아요. 신입들을 많이 채용하고 저같이 한 20년 된 사람 다 잘라도 된대. 왜냐면은 챗GPT가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그거를 하면 왜냐면 임금 단가를 낮추는 코스트를 낮추는 가장 큰 방법은 이제 GPT를 다表面적으로 한해 쓸 수 있게 하고 신입들한테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되게 재밌는 게 올림픽 보셨어요? 올림픽? 진짜 봤어요? 오. 요새 국가에 대한 소속감, 조직에 대한 소속감 뭐 그런 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뭐 윗사람에 대한 존중 전혀 없거든. 나도 윗사람이지만 전혀 없어요. 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직급도 막 수평화되고 막 하고 점점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거의 트렌드에 어떻게 접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게 체계를 갖춰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짧은 시간에 LLM 하시고 분석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접목해서 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